안녕하세요. 지게책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책은 프레드릭 베크만의 불안한 사람들입니다. 이 책은 스웨덴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제작이 되었어요. 드라마 평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 소설의 주인공은 한 은행 강도와 그녀의 인질이 된 각계각층의 개성 넘치는 8명, 그리고 경찰 부자입니다. 소설의 줄거리를 말씀드릴게요. 복면을 쓴 강도가 은행으로 들이닥칩니다. 총을 들고 직원에게 당장 6,500크로나를 내놓으라고 하는 은행 강도. 근데 6,500크로나? 이게 원화로 따지면 88만 원 정도거든요. 게다가 이 은행은 캐시리스 은행입니다. 근데 강도가 직원에게 현금을 달라고 합니다.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 은행에 현금을 요구하는 어설픈 은행 강도. 이상함을 감지한 직원은 금액을 재차 확인하다가 경찰을 부르고 강도는 당황하며 은행을 박차고 나옵니다. 그러다 밖에 있는 경찰관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라 옆 건물로 급하게 올라가고 열려있는 한 아파트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곳은 오픈하우스. 집 안에는 집을 보러 온 사람들이 있었고요. 강도가 들어오자 집 안에 있던 사람들은 놀랍니다. 그리고 강도 역시 당황합니다. 그렇게 의도치 않게 인질범이 되어버린 어설픈 실패한 은행 강도는 출동한 경찰들과 대치하게 됩니다. 게다가 8명의 인질들은 각자 개성이 정말 뚜렷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말싸움에 지지 않는 은행 고위 간부 사라, 은퇴 후 아내와 함께 낡은 아파트를 사서 수리한 뒤 값을 높여 파는 로게르와 그의 아내 은퇴한 애널리스트 안나레나, 그리고 퀴어 커플 신혼부부 로와 율리아. 율리아는 현재 만삭입니다. 그리고 영국 배우 레나르트, 딸 대신 아파트를 보러 온 90살 노인 에스텔,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자. 인질들은 처음에 당황하며 강도를 피해 엎드리는데요. 그러나 강도의 음성은 여자였고 그 음성 역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인질들은 강도가 자신을 해칠 생각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고 대화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인질들에게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게 되는 강도. 이 강도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근데 남편이 자신의 상사와 바람이 나서 이혼하게 되었고요. 그 후 일자리를 잃고 아파트 역시 남편 명의였기 때문에 빈털터리가 된 뒤 양육권도 빼앗겼다고 합니다. 자신의 아들과 딸을 데려오기 위해서는 집이 필요했고 집 월세 88만 원이 간절했기 때문에 은행 강도를 시도했던 거예요. 애초에 인질범이 되려 하지 않았던 강도기 때문에 오히려 인질들에게 상담을 받고 이 기센 인질들로부터 간섭을 받고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10년 전의 일이 나오는데요. 은행 대출금을 갚지 못한 한 남자가 스스로를 비관하여 다리 위에서 투신 자살을 하는데요. 자살을 하기 전 은행 직원이었던 사라에게 편지를 보냈고 그가 죽고 난 뒤 사라는 큰 죄책감을 느낍니다. 소설의 후반부에서 알게 된 편지의 내용은 사라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었어요. 원망하는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큰 죄책감을 안고 10년간 살아왔던 사라였어요. 그리고 남자가 자살을 시도할 때 다리를 지나던 소년 야크는 남자를 말리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하고 있다가 얼마 뒤에 한 소녀가 다리 위에 서 있는 걸 용기 내서 구조를 합니다. 이 소설에서는 한 사람의 죽음을 목격하고 직간접적으로 죄책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나중에 퍼즐처럼 들어맞는데요. 다시 인질극 상황으로 돌아와서 범죄율이 굉장히 낮은 평화로운 도시에서 일어난 강도 사건 때문에 출동한 경찰 부자인 짐과 야크 역시 처음 접해본 사건이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검색까지 해보는 둘인데요. 그렇게 밖에 있는 경찰과 대치 중이던 인질들은 배가 고파졌고 경찰에게 피자를 요구합니다. 그렇게 경찰 짐은 피자 배달원으로 위장하여 아파트 내부에 들어가는데요. 드디어 강도의 실체를 마주한 짐은 강도가 가지고 있는 총이 가짜 총임을 알아챘고 차분하게 아파트 안의 사정을 파악합니다. 결국 짐 역시 은행 강도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에 공감하며 밖에 경찰들에게 들키지 않고 이 여성을 내보낼 방법을 인질들과 함께 모색합니다. 그때 인질 중 하나인 에스텔이 맞은편 아파트에 열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열쇠를 이용하여 인질들이 자연스럽게 풀려날 때 맞은편 아파트로 재빠르게 이동해서 그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는 거, 그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인질들이 풀려나면 인질극은 끝났는데 경찰들이 들이닥치자 범인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아무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8명의 인질들은 경찰서에서 증언을 하게 되는데요. 사건을 열정적으로 수사하려고 하는 아들 경찰 야크는 계속해서 범인을 알아내려고 하는데요. 아빠 경찰관인 짐은 계속해서 사건을 덮으려고만 합니다. 인질들 역시 거짓 진술과 엉뚱한 이야기들만 늘어놓습니다. 열정적으로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 야크가 결국 모든 진실을 알아채고 범인을 찾아갑니다.
아이들과 함께 있는 범인을 본 야크는 그냥 조용히 수사를 종료합니다. 이게 뭐 은행 강도가 성공한 것도 아니고 인질들이 다친 것도 아니고 큰 피해가 없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수사를 종료합니다. 이 책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싶은 사람, 남을 의식 많이 하는 사람,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 남들과 다름에 대한 고민을 숨기고 있는 사람, 겉으로는 몰라도 내면은 완전하지 못한 저마다의 사정을 가진 불안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모두가 불안한 상태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서로 돕고 이해하며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공동체의 느낌을 주는 프레드릭 베크만의 소설이었습니다. 자, 요 프레드릭 베크만의 오베라는 남자랑 할머니가 미안하다고 전해달랬어요. 프레드릭 베크만이 보여주는 감동이 있는 소설들이에요. 셋 중에 하나라도 읽어보신 분은 아마 다른 책도 분명히 사서 읽으실 거예요. 똑같은 다산 책방인데 왜 이번에 사이즈를 다르게 만들었지? 요거 시간이 되시면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